현석이 헌터 아카데미 토너먼트에 참가했을 때 그는 세계 최강의 헌터 중 한 명을 충격에 빠뜨렸다. 시합이 시작되는 순간 모두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생들은 훈련해온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차례로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의 맨손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화려한 스킬도 특별한 무기도 없이 오직 완벽한 타이밍과 압도적인 힘만으로 위에서 지켜보던 관계자들과 길드 스카우터들조차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현석이 결승에 올라 아카데미 수석을 꺾자 경기장 전체는 혼돈에 휩싸였다. 모두가 토너먼트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세계 랭커 헌터이자 평범한 학생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괴물 이시훈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녀는 현석이 단순한 무력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즉시 간파했다. 그녀와의 싸움은 현석을 그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몰아붙였다. 그의 몸이 느려졌다. 숨이 가빠졌다. 피로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현석은 마침내 숨겨왔던 무시무시한 힘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불꽃을 피워 올렸다. 적을 태우기 위함이 아닌 피로라는 개념 그 자체를 불태우기 위해서 순식간에 지쳐있던 그의 몸이 되살아났다. 속도가 돌아왔다. 힘이 다시 솟아올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시훈조차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평범한 신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을까? 이야기는 주인공 현석이 자신이 구원 요청을 받은 이 세계에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이 세계에서 20년이 흐른 후 그는 동료인 성녀, 마법사, 기사와 함께 보스몬스터와 맞서게 된다. 보스몬스터는 현석에게 용사치고는 정말 잘 싸웠다고 칭찬한다. 현석은 그에게 당신 꼴도 말이 아니라고 맞받아치며 놀린다. 보스몬스터는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도로 분노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리며 현석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현석은 창으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요란한 충돌음을 낸다. 그 사이 마법사는 뒤에서 지원하려 하고 보스몬스터는 현석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몬스터는 그들이 있는 땅이 자신의 이빨과 발톱으로 벼려낸 왕국이라고 자랑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부으며 계속해서 싸우지만 현석은 곧 이 모든 것의 실증을 느끼고 전투를 끝낼 때가 되었다고 결심한다. 그는 역설의 불꽃이라는 스킬로 창의 힘을 증폭시켜 보스에게 공격을 명중시킨다. 이로 인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몬스터는 멀리 날아가고 그 과정에서 바위들이 파괴된다. 두 사람은 다시 잔혹한 공격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현장의 다른 이들은 마치 어린애처럼 보일 정도였다. 현석이 몬스터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하지만 몬스터는 공격이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현석은 곧 그 공격이 그의 오만함을 얼마나 꺾어 놓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불꽃에 휩싸인 창으로 현석이 몬스터의 몸에 상처를 입히자 이번에야말로 몬스터는 자신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불꽃이 몸을 태우는 가운데 땅으로 추락한다. 몬스터는 자신을 쓰러뜨릴 만큼 강한 자가 있을 줄은 몰랐다며 현석을 칭찬하고 현석은 자신은 그들의 쓰레기 같은 세계 출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보스는 현석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몸이 땅에 흡수되어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소멸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현석은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냐고 물으며 그를 놀린다. 현석은 그를 태우고 있는 검은 불꽃이 자신의 특수 능력이며 역설의 불꽃이라 이름 붙였다고 말한다. 그는 산소를 이용해 타는 일반적인 불꽃과 달리 추상적인 개념을 연료로 사용한다고 언급한다. 현석은 몬스터에게 미래에 수없이 부활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그를 태우는 불꽃이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보스몬스터는 현석을 조롱하며 내가 나를 죽였을지는 몰라도 내가 동료라고 믿는 자들이 내가 전투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넌 세상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석은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성녀가 재빨리 끼어들어 현석에게 몬스터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석은 성녀부터 시작한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고 말한다. 분명 그녀의 모든 유혹 시도는 마침내 그를 제압할 때가 왔을 때 그가 자신을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계획의 일부였다. 성녀는 현석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진다. 현석은 마법사와 기사도 그녀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잇는다. 알고 보니 기사는 이미 황제로부터 국보를 받았는데 이는 현석을 죽인 후의 보상이었다. 분명 황제는 현석이 자신의 왕좌를 빼앗을까 두려워했다.
마법사의 경우 그는 인체 실험을 좋아하며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현석을 증오한다. 현석은 지난 5년 동안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몬스터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현석에게 왜 그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현석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힌다. 알고 보니 20년 전인 2005년 현석은 평범한 20살의 직장인이었으나 한 여신에 의해 이 세계로 소환되었다. 여신은 현석에게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이 세계로 소환되었다고 말한다. 현석이 이 세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곳이 지옥 구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석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여신은 그에게 몬스터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구로 돌아갈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기에 현석은 몬스터와 싸우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다. 이 세계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설명하며 그는 한 번은 전선에서 아이를 구출했지만 병사들이 그를 마을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이곳은 부상자를 구하기보다는 버리기를 선택하는 저주받은 세계였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형편없는 의료 및 위생 수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 번은 단순한 감염 때문에 병사의 다리를 절단하기까지 했다. 그가 아이를 마을로 데려가는 데 성공했지만 현석은 종교적 광신도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마을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이가 악마의 씨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퇴마의식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불로 그를 퇴마하자고 제안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놈들은 사람들을 장작처럼 태워버리고 있었다. 현석은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세계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석은 다음 20년 동안 살아남았고 이제 마침내 몬스터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했다. 현석은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에 안도하고 기사는 그들이 그를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다행이라며 현석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현석은 그놈을 돌아보며 자신은 정말로 그들의 세계가 싫다고 말한다. 이 시점에서 기사조차도 자신에게는 현석과 싸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또 다른 괴물을 길들이기 위해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현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여신에게 소리친다. 그녀가 말한 대로 이미 세상을 구했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여신이 나타나 그동안 잘 견뎌냈다고 칭찬한다. 하지만 현석은 그녀의 칭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을 지구로 돌려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킨다. 여신은 현석에게 자신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막강한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가 지구로 돌아가면 영웅으로서의 모든 업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알려준다. 현석은 여신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한다. 자신이 떠나는 것을 그녀가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신도 그 말에 동의하며 이제 이 세계에는 괴물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냐고 묻고 현석은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것은 한때 알았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석은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이 세계에 이미 지쳤고 여신은 그의 소원을 들어준다. 밝은 황금빛이 현석을 감싸고 여신은 현석에게 지구에 있던 그의 육신은 이미 소멸했기에 그의 영혼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주겠다고 말한다. 현석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여신에게 자신이 누가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 여신은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운명의 몸이라고 알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이 그가 잘하는 일이니까. 현석은 여신에게 상관없다고 말한다. 지구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 쓰레기 같은 세계에서 겪었던 것에 비하면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후 현석은 새로운 몸으로 눈을 뜨고 시간은 2025년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찬석이라는 이름의 민간인의 몸에 들어온 것이었다. 현석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배신자들을 더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침대에서 일어선다. 그는 방에서 거울을 발견하고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한다. 바로 이때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지구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는 방을 둘러본다. 그가 떠나온 쓰레기 같은 세계와는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다. 미친 사람처럼 장작을 팰 필요 없이 불도 쉽게 피울 수 있다. 현석은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리워했던 것이라며 기뻐하고 심지어 식탁 위에서 치킨 상자를 발견한다. 망설임 없이 그는 치킨을 집어들었고 한 입 맛보자마자 흥분으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마침내 지옥 같은 세월 끝에 다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그가 지구에 도착한 것을 축하하는 동안 그는 길 한가운데에 나타난 밝은 붉은 빛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지구가 현재 2025년인 것을 보아 그는 이 세계와 그가 끌려갔던 세계가 같은 시간 흐름을 따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이것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지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방금 돌아온 다른 세계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석은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샤워를 하고 그 후 에어컨으로 기술의 혜택을 누린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놓쳤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담으려고 애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 흉측하게 생긴 괴물이 창문에 나타나 석을 내려다본다. 석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아해하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바로 그때 아파트 단지 내에 침식 균열이 나타났으니 모든 주민에게 알리는 공공방송이 그 지역에 울려 퍼진다. 석은 방송 시스템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아나운서는 모든 주민에게 즉시 지하 대피소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며 방송을 이어간다. 석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괴물들로 창문 전체가 뒤덮인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놀란 채로 서 있는다. 창문이 깨지고 괴물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석은 정신을 차린다. 석은 자신을 쫓는 괴물들이 대체 무엇인지 의아해하며 도망치기 시작한다. 석은 영리하게 창문을 뛰어넘어 창틀에 숨어 괴물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목숨을 구한다. 괴물들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기어 올라와 마침내 괴물들을 따돌렸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갑자기 멀리서 한 아이를 발견하고 그 어린 아이에게 달려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그는 대피소로 서둘러 돌아가자고 제안하지만 아이는 아까 본 괴물을 죽이는데 더 관심이 있다. 아이가 석에게 같이 가겠냐고 묻자 석은 도대체 저 녀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궁금해하며 혐오스럽게 쳐다본다. 알고 보니 지구는 13년 동안 이런 상태였다. 아이가 대피소로 가기를 거부하자 석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가게 되고 결국 아이와 동행하게 된다. 아이는 그에게 침식 균열은 괴물이 나오는 구멍이며 왜 생기는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들은 석은 지옥과 이 세계를 거쳐 겨우 지구로 돌아왔더니 여기도 끔찍한 상태라는 생각에 잠긴다. 아이는 석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며 왜 모르냐고 묻는다. 석은 미국에서 살았다고 거짓말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올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아이는 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석은 자신에게서 화제를 돌리는데 성공하고 아이에게 좋아한다고 말했던 헌터에 대해 묻는다. 아이는 그녀의 이름이 이시훈이라고 대답한다. 소녀는 시훈이 자나비 길드 소속이며 지구 랭킹 10이라고 말한다. 듣자 하니 그녀의 주 무기는 대검이며 현재 철원에서 침식 균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소년이 시훈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모습에 석은 자신에게서 화제를 돌릴 수 있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뿐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평범한 인간이 자신이 왔던 이 세계처럼 괴물과 싸운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녀석이 석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계속 늘어놓고 있을 때 석이 갑자기 그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퉁이를 살짝 엿보았고 멀리서 괴물 5마리를 발견한다. 하지만 석은 괴물 1마리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총 6마리였다. 석은 자신이 들어온 몸이 어느 정도의 신체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다수의 적과 싸우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석은 괴물들을 상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와 함께 있는 아이였고 그 녀석을 보려고 돌아섰을 때 아이는 이미 떨고 있었다. 석은 괴물을 마주하자마자 괴물을 죽이려던 그의 모든 결심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석은 무기가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스러워했지만 갑자기 공기 중에 만화의 존재를 감지한다. 이 세계에서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석은 괴물들을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그들 중 하나를 역설의 불꽃으로 공격한다. 석은 이 세계에서 자신의 영혼에 새겨졌던 기술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화력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려는 일에는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믿는다. 괴물의 머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타올랐고 아이는 석에게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한다. 그는 즉시 석을 사부님이라고 부르며 유니크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석은 희귀한 기술이 지구에서는 유니크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괴물이 아직 불타고 있을 때 그 녀석은 확인 사살을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불꽃이 아직 활활 타오르는 곳으로 달려가고 석은 목표물이 죽을 때까지 불꽃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려 한다. 아이가 다치려는 순간 석이 슈퍼맨처럼 끼어들어 자신의 손으로 불꽃을 막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다. 석은 아이에게 현실은 영화와 다르니 인터넷으로만 보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석은 아이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빌려 그들을 향해 달려드는 괴물들을 베어 넘긴다. 석은 마치 진짜 검을 사용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해냈고 소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완전히 감탄한다. 그는 석에게 비밀 헌터냐고 물으며 칭찬한다. 반면에 석은 자신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벗어나려고 했던 삶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들은 대피소에 도착하고 석은 아이를 초등학생으로 여기는 대신 꼬맹이라고 부르기로 결심한다. 대피소에 들어서는 순간 소년의 어머니가 그를 발견하고 그의 이름을 외치는데 그의 이름은 윤성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가 힘들었을 것을 알기에 무사히 대피소로 데려와준 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여자가 아들을 껴안고 있는 동안 석은 그녀가 값비싼 물건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부자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석은 즉시 성희가 왜 꼬맹이인지 알아차리고 갑자기 외벽이 괴물에 의해 산산조각난다. 즉시 패닉이 일어나고 모두가 안전을 위해 허둥지둥 움직인다. 그들은 외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모두가 도망치는 동안 성희가 석에게 따라오라고 부른다. 하지만 석은 그저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뿐인데 어째서인지 계속 꼬이는 상황에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서 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면서 그의 몸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는 성희를 구하다가 화상을 입은 자신의 손바닥을 쳐다본 후 자신이 붙여준 이름인 꼬맹이라고 부른다. 석은 성희에게 가족이 부자인 게 분명한데 왜 헌터가 되려고 하냐고 묻는다. 석은 그 녀석이 편안한 곳에 숨어 지낼 수도 있었고 싸울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을 안다. 바로 그때 성희는 어떻게 괴물에게 아버지를 잃었는지 슬픈 진실을 밝힌다. 듣자 하니 그들이 숨어있던 지하 벙커에 침식 균열이 열렸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바로 그날 성희는 지구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가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성희는 아직 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든 침식 균열을 없애 세상을 구하기 위해 가장 강한 헌터가 될 계획이라고 말한다. 성희는 온 결의를 다해 이렇게 말하며 석에게 자신이 바보처럼 들릴지 모른다고 하지만 석은 그의 말을 끊고 정말 훌륭한 헌터가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이를 충격에 빠뜨린다. 성희의 어머니는 이미 공황 상태에 빠져 아들에게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성희는 석이 여전히 괴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망설인다. 갑자기 그들 뒤에서 밝은 빛이 보였고 뒤돌아보자 석이 이미 역설의 불꽃으로 괴물을 쓰러뜨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석은 성희에게 세상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세상을 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석은 성희에게 세상을 구하는 것은 이미 해본 사람의 일이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진정되고 석이 성희에게 세상을 구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는 그냥 아파트로 돌아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정크푸드를 먹었다. 비록 모두에게 세상을 구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그 자신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에게는 풍부한 음식과 비디오 게임이 있었기에 욕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은 이미 세상을 구하기 위해 24시간이라는 헌터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그때 석이 정크푸드를 더 주문하기 위해 전화를 들었고 그때 그는 이미 퇴직금을 모두 썼다는 현실을 깨닫는다. 알고 보니 몸의 원래 주인은 물류회사 직원이었지만 침식 균열로 인해 회사가 파산하면서 직장을 잃었다. 그러자 그는 돈이 다 떨어졌으니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이미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끊임없이 나타나는 침식 균열 때문에 평범한 일자리가 없어 힘든 상황이다. 사실 대부분의 회사가 이미 문을 닫고 있어 석은 무엇을 해야 할지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가 좌절감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휴대폰에 헌터 모집에 대한 알림이 뜬다. 이 분야의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석은 헌터협회로 향한다. 건물에 들어서자 그는 헌터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온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발견한다. 석은 두 남자가 선발 과정은 형식에 불과하며 요즘 선발되려면 유니크 스킬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 전설적인 시운이 건물에 나타나 지원자들 사이에 큰 혼란을 일으킨다. 지원자들은 모두 그녀를 보고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침식 균열을 제압하기 위해 철원에 갔기 때문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원자들은 자나비 길드에서 최고의 후보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시운을 직접 보냈을 것이라고 결론짓지만 이것은 그들이 누구를 위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알고 보니 그 대상은 아카데미 졸업생인 한성아라는 지원자였고 그녀의 각성 능력은 전기 조종이었다. 시운이 그녀의 파일을 읽고는 배터리도 충전할 수 있냐고 물으며 성아의 능력에 대해 놀린다. 그녀의 조수가 재빨리 그녀는 헌터이지 발전기가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성아가 자신의 능력을 잘 다룬다는 소문이 있으며 이는 그녀가 꽤 유용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한다. 시운의 다른 조수가 끼어들며 침식 균열에서의 사냥은 실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원자들이 아카데미에서 뛰어나더라도 실제 전투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운은 그 남자의 기지에 감탄하며 사탕으로 칭찬하고 다른 남자는 혐오스럽게 쳐다본다. 시운은 연습과 실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안전한 훈련만 받은 아카데미 학생들이 실전을 견디기 어려운 이유다. 그녀는 성아가 마침내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믿는다. 잠시 후 사회자가 무대에 나타나 경기장에 온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그는 첫 경기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시운은 성아가 자신을 설득할 만큼 가치를 높이기를 희망한다. 사회자는 첫 번째 참가자가 헌터 아카데미 출신도 아닌 민간인이라 꽤 특이하고 흥미로운 참가자라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사회자는 현석이 어떤 배짱으로 무대에 섰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자 관중에게 현석이 소개됩니다. 그의 상대 또한 무대에 오르고 사회자는 경기 규칙을 발표합니다. 그는 협회에서 제공한 무기 외의 개인 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립니다. 또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부상을 입히는 것은 금지됩니다. 마음속으로 현석은 잘 먹고 원하는 대로 살면서 세상을 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첫 단계가 토너먼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심판이 경기를 시작하고 현석의 상대는 만화를 모을 줄도 모르는 쓰레기라며 현석을 조롱하며 창에 불을 붙입니다. 그 녀석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현석에게 패배를 영광으로 여기라며 조롱합니다. 그는 자신이 헌터 아카데미의 무패 창술사라고 자랑하며 현석에게 돌진합니다. 바로 그때 그 녀석은 갑자기 현석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현석이 그의 옆에 나타나 배를 가격했고 온몸에 고통의 파도가 퍼져나갑니다. 현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녀석의 머리에 어퍼컷을 날려 쓰러뜨립니다. 그 녀석은 이빨 몇 개가 빠진 채 고통에 무릎을 꿇습니다. 현석은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힘을 조절했는데도 녀석이 벌써 바닥에 쓰러진 것에 놀랍니다. 현석은 단지 헌터들이 이렇게 약하다고 믿고 싶지 않아서 그 녀석이 초보자라 약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한편 시우는 현석이 한 일을 보고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 현석의 신상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고 몸에 만화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시운의 조수 중 한 명이 현석의 펀치가 운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시운은 그에게 쓰레기 맛사탕을 주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입 다물라는 뜻입니다. 시운은 그들에게 현석이 의도적으로 만화를 모으지 않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현석은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싸움을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현석이 상대를 쫓아가고 그 녀석은 현석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거의 바지에 지릴 뻔합니다. 현석은 치명상은 아닐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 녀석에게 살살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석은 결국 그를 완전히 기절시키며 그날의 첫 승리를 거둡니다. 이 일은 모든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시우는 다른 길드들이 이미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시운은 현석의 진짜 실력을 보기 위해 그들보다 앞서 움직일 계획입니다. 시운이 떠나려고 일어서자 동료들이 어디 가냐고 묻고 그녀는 협회장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밝힙니다. 대회가 진행되면서 현석은 계속해서 비교적 쉽게 상대들을 쓰러뜨립니다. 현석은 소위 신입 헌터라는 자들이 얼마나 약한지에 실망합니다. 그는 맨주먹으로 그들을 때려 눕히느라 무기조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석은 유능한 후보자와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헌터 아카데미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궁극적으로 실망합니다. 곧이어 현석은 결승에 진출하여 성아와 맞붙게 됩니다. 모두가 현석의 압도적인 연승을 막아주기를 그녀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아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현석은 그녀가 자신이 본 사람 중 가장 많은 만화를 모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칭찬합니다. 반면에 성아는 현석에게 운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 요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아는 현석에게 고유 스킬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눈앞의 모든 것을 주먹으로만 쳤던 것이라며 검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봐줄 생각이 없다고 알립니다.
현석은 그녀의 배려에 초조하게 감사하며 사실 고유 스킬이 있지만 성아에게 사용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성아는 만화를 모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현석에게 지옥을 선사할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되자 그녀는 현석에게 돌진하지만 그녀를 극도로 놀라게 한 것은 현석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녀의 공격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성아는 현석이 점프만으로 번개를 피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편 현석은 그녀의 기술에 감명받습니다. 칼날과 손잡이에 전류를 흘려 기본적으로 자성을 띠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검을 뽑는 힘에 자기력을 더해 궁극적으로 레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석은 성아에게 지금까지 최고였지만 한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을 놓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그녀가 단지 빠르게 공격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수는 뽑아든 검을 더 빠르게 가속하기 위해 허공에 자기 레일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현석은 아무리 빠르고 강력하더라도 경로가 훤히 보이는 공격을 맞아줄 바보는 없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성아는 여전히 현석이 요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같은 사람들은 이길 수 있으니 잘난 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른 기술로 현석에게 돌진하지만 더 느린 기술입니다. 현석은 이를 가볍게 지나치며 성아에게 정말 둔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빠른 기술을 피했는데 그녀는 훨씬 더 느린 것으로 그를 마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석에게 지지 않으려 성아는 땅을 부수는 강력한 기술을 펼치고 현석은 곧 그녀가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현석은 그녀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현석은 이미 충분히 즐겼다며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제부터 할 일이 아프면 왼손을 들라고 놀립니다. 성아가 반응하기도 전에 현석은 그녀에게 다가가 복부를 가격하여 결국 그녀의 장기를 뒤흔듭니다. 그녀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현석은 또 다른 펀치로 싸움을 끝내 그녀를 멀리 날려보냅니다. 성아는 기절했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석이 아카데미 수석을 압도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석이 무대를 떠나려고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성아가 왼손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현석은 아프면 왼손을 들라고 했던 농담을 기억하고 그녀가 실제로 손을 든 것에 놀랍니다. 현석이 떠나기 전에 심판은 중요한 소식을 받고 토너먼트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재빨리 발표합니다. 그는 현석에게 잠시 쉬라고 말했고 싸움은 이미 끝났어야 했기에 현석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자 심판은 현석과 현역 헌터가 특별 경기를 가질 것이라고 밝히며 충격적인 발표를 하고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알고 보니 그 현역 헌터는 관객들에게만 보이는 모니터를 통해 이미 발표된 상태였습니다. 전체 관중이 열광하고 현석은 그 헌터가 정말 실력자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이 헌터는 다름 아닌 시운이었고 현석은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온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시우는 대검을 들고 무대에 올라 그의 실력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와 싸워야 한다고 현석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길드를 소개하며 현석에게 제대로 된 경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너무 갑작스러우니 현석이 경기를 거절해도 좋다고 알려줍니다. 가까이서 보니 현석은 그녀의 침착함과 기운이 볼만해서 왜 시운이 세계 10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몸으로 시운을 상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석은 개의치 않고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현석이 즉시 경기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자 심판은 충격을 받습니다. 현석은 체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꽤 괜찮은 상태라고 자신있게 밝힙니다. 토너먼트에서 가능한 최고의 결과를 얻고자 하므로 현석은 시운과 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자 현석은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보려고 창을 잡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지 30분, 현석은 여전히 서 있지만 이미 시운의 압도적인 힘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석은 그렇게 강한 신체를 가진 여성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운을 뒤로 밀어낼 수 있었고 심지어 싸움 초반에 비해 속도가 줄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석은 시운과 싸우면서 빈틈을 볼 수 있지만 그의 몸은 이 빈틈을 이용할 만큼 민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땀을 흘리고 있으며 시운과 맞선 지 불과 30분 만에 정말 지쳐 보입니다. 그러자 시운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준비 운동을 기대했는데 현석이 벌써 지쳤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그를 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현석이 5분 안에 쓰러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가 버텨낸 시간만큼은 여전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자 시운은 경기를 끝내기 위해 현석에게 돌진합니다. 시운이 그에게 달려오자 현석은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저장된 만화가 없고 공기 중의 만화조차 희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유 스킬 사용을 꺼렸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운이 그에게 거에 닿으려는 순간 그는 패러독스 플레임을 발동합니다. 덕분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시운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운은 현석이 피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힘과 정확성으로 휘둘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놀랐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의 몸에서 검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낍니다. 현석은 지구로 돌아오기 전에 가장 신뢰했던 힘을 막 사용했기 때문에 미소를 짓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러독스 플레임은 일반 불꽃과 달리 물질을 태우지 않으며 그가 연료로 지정한 추상적인 개념을 태웁니다. 현재로서는 현석은 자아 기억이나 이성 같은 발화점이 높은 개념은 태울 수 없어서 태울 수 있는 실용적인 개념은 피로 하나뿐입니다. 현석이 시운에게 돌진하고 시운은 그가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석이 강력한 일격을 날리자 시운은 힘겹게 막아내야 했고 그녀는 현석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랍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무기를 맞부딪히며 부딪히는 소리와 빛을 남기면서 즉시 다른 차원으로 격화됩니다. 시운은 공기 중 만화 농도가 계속 높고 낮게 변동하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경기장 설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입니다. 알고 보니 패러독스 플레임은 불이 물질을 태울 때 열을 방출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태우면서 만화를 방출합니다. 이제 현석이 만화를 사용해 패러독스 플레임을 점화하면 패러독스 플레임이 다시 그의 피로를 태워 더 많은 만화를 생성하여 끝없는 순환을 만듭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를 공격하며 강력한 공격으로 경기장 바닥을 부수고 이는 현석이 이미 소모전에 익숙해져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석이 그에게 계속 버틸 수 있겠냐고 묻자 석은 그녀에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석이 그녀에게 포기할 줄 모르는 남자를 좋아하냐고 묻자 석은 그런 남자는 질색이라고 대답합니다. 불탄 나무가 재를 남기듯 패러독스 플레임 또한 잔여물을 남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타서 잔여물만 남게 되면 패러독스 플레임은 마침내 사라지게 됩니다. 4시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마침내 시연이 석을 땅에 쓰러뜨리고 시연은 그가 오랫동안 버틴 것을 칭찬합니다. 시연이 승자로 선언되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커다란 막대 사탕을 꺼내 석에게 주며 그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막대 사탕에 자신의 명함도 함께 있다고 알려줍니다. 석이 명함을 확인하자 시우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재촉하고 선발전이 끝나자 석은 상을 받기 위해 앞으로 불려나갑니다. 며칠 후 석은 스마트폰으로 명함의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는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석이 시운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의 앞을 가로막는 거구의 남자와 마주칩니다. 석이 그에게 누구냐고 묻지만 그는 석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넬 뿐입니다. 석은 명함을 확인하고 그 남자의 이름이 윤성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태백 길드의 파트너 헌터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석에게 자신의 길드로 오라고 재촉합니다. 현은 석에게 만약 자신의 밑에서 경험을 쌓기로 결정한다면 스타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석은 현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만 동시에 이미 시연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현에게 바로 대답할 수조차 없습니다. 석은 현에게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 차분히 말하지만 현은 당장 대답을 들을 생각은 없다며 크게 웃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석의 어깨를 잡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대답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어이없는 행동을 한 후 그는 석에게 또 보자고 말하며 떠납니다. 하지만 석은 즉시 태백은 자신의 계획에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석은 시운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서 만나야 할지 묻습니다. 시운은 그에게 헌터 협회 건물 2층에 있는 오두막이라는 곳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석은 카페로 보이는 오두막에 도착합니다. 들어가자 시연이 그를 자신의 테이블로 부르고 석의 반응을 본 그녀는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묻습니다. 석은 현이라는 이름의 거구의 남자가 자신을 영입하려 했다고 밝힙니다. 시연은 현이 석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에 놀라며 다른 길드들은 감히 다시 제안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석은 시연에게 이것이 자나비에게도 적용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시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며 석에게 그를 영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이에 석은 왜 만나자고 했는지 묻습니다. 시연은 석에게 어떤 길드에도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시연은 석에게 현이 아마주니어 직책을 제안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석은 이에 혼란스러워하며 시연에게 주니어 직책과 파트너 헌터가 무슨 의미인지 묻습니다.
석은 헌터 아카데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우는 길드에 속한 헌터의 등급이 보통 세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주니어, 시니어, 그리고 파트너가 있습니다. 주니어와 시니어는 파트너 헌터가 이끄는 팀에 속해 있으며 기본적으로 월급이나 임금을 받는 직원입니다. 하지만 파트너 헌터는 월급 대신 길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길드가 벌어들인 순이익을 공유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길드를 처음 설립한 헌터는 로펌을 모델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길드에 소속되거나 주니어 및 시니어 등급을 거치지 않아도 파트너 헌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석은 마침내 시운이 하는 말을 전부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유명해지고 엄청난 성과를 이루면 대형 길드들이 자동으로 그를 쫓아올 것입니다. 시운은 이를 확인시켜주며 기쁘게 석에게 사탕을 건네자 그는 이 이상한 여자가 왜 자기한테 사탕을 주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석은 시운에게 자신은 인맥 같은 것이 전혀 없어서 제대로 된 의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시운은 석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석은 놀라지만 동시에 시운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도우려 하는지 이해합니다. 시운은 석에게 나중에 그가 아직 무명일 때 도와준 잔압이라는 길드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시운은 석이 자신에게 빚을 지게 하려고 돕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운은 석에게 봉투를 건네며 그 안에 있는 임무를 수행할지 말지는 그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석이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인천시의 의뢰라고 밝힙니다. 아무래도 2년 전 침식 균열 제거 시도에 실패한 후 침식지대가 형성된 교동도라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은 균열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인지 묻지만 시운은 그의 임무는 섬을 순찰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침식 균열이 나타나면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임무는 한 달 후에 시작될 예정이며 석은 성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임무가 성공하면 추가로 1,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석은 시운에게 그 일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수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시연은 석에게 더 강해지고 유명해져서 그의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이 제한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연은 그의 결정이 무엇인지 묻고 예상대로 그는 그 의뢰를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시연은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석이 얼마나 미친놈인지 말합니다. 그녀의 상사가 그가 누구인지 묻자 그녀는 그가 맨손으로 선발전을 통과한 민간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사는 이것이 그다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연은 상사에게 석이 자신을 상대로 거의 4시간을 버텼다고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는 여전히 시연이 그와 장난을 쳤기 때문에 석이 그렇게 오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시우는 상사에게 자신이 10년 경력의 베테랑 헌터이며 자신의 모든 경험은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으며 쌓은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보통의 경우라면 석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하지만 그가 4시간 동안 버텨서 자신을 애먹였다고 언급합니다. 시연은 석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정하며 그와 같은 괴물은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상사는 그녀가 석을 칭찬하는 것을 듣는데 지쳐서 그녀가 석에게 준 임무가 이전 임무 경험이 있는 헌터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석이 꽤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헌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자 시우는 상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석을 믿을 만한 사람인 상하와 짝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시운이 길드 작전의 브레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판단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상사는 시연에게 석이 그녀의 수준에 도달하면 어떨 것 같은지 묻고 시연은 상사에게 석이 그 또한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 달 전 석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과 엘릭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엘릭서는 헌터들이 비상시에 사용하는 무약으로 응축된 만화를 함유하고 있어 만화가 급히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만화를 다루는 것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기 중에 만화를 제어하고 몸에 저장하며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엘릭서는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석은 저장 과정을 건너뛰고 대기 중의 만화를 직접 흡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화를 사용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석이 공기 중의 만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화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만화가 통과하는 만화 채널이 점차 강화되어 더 많은 만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의 유일한 단점은 만화 채널이 성장할 때까지 석이 다룰 수 있는 양이 적어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출력을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석은 낭비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것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훈련하면 새 몸에 더 익숙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헌터들은 섬에 들어가기 전에 신원 확인을 위해 줄을 섭니다.
석의 신원이 확인되자 관계자는 그에게 8분대에 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석은 분대의 나머지 인원들과 합류하고 그들이 모두 앵무새처럼 떠드는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상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어깨를 가로지르는 흉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같은 분대였고 상아는 임무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석이 왜 그녀와 함께 일하는데 동의해야 하냐고 묻자 그녀는 그가 자신보다 강하다고 상기시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석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석은 과도한 얼굴 붉힘으로 어깨가 빠질 것 같다며 그녀를 놀립니다. 상아는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 다시 드러나며 석에게 어깨가 자주 빠지냐고 묻습니다. 석은 그녀가 시합 중에 말 그대로 손을 들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기억하며 이는 그녀가 얼마나 유머 감각이 부족한지를 보여줍니다. 잠시 후 분대가 소집되고 관계자는 그들 중에 새로운 헌터, 즉 명백히 석이 있기 때문에 임무 목표에 대해 브리핑합니다. 그는 침식 균열이 1급, 2급, 3급 그리고 미분류로 분류된다고 언급합니다. 균열이 1급에 가까울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는 특정 지역에 처음 나타나는 침식 균열에는 알파라는 추가 이름이 붙는다고 덧붙입니다. 섬에 있는 알파 침식 균열의 현재 위치는 북쪽에 있는 교회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 침식이 아직 미분류 상태라고 알려줍니다. 침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지므로 관계자는 그들에게 균열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그들의 임무가 나타났을지도 모르는 추가적인 침식 균열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역을 순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대의 한 노란 머리가 신입이 있는 상태에서 제거 임무를 시작한다는 것에 놀랍니다. 석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는 자신이 초짜라는 이유로 분대 전체가 자신에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해상 통제실이 운영 중이며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헌터들은 행운을 빌어주는 말과 함께 파견됩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노련한 헌터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석이 끼어들어 화기사 사원을 기지로 삼아 그곳에서 작전을 수행하자고 제안한다. 그가 지도에서 사원의 위치를 보여주지만 노련한 헌터들은 겨우 신참 따위에게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한다. 게다가 그들은 왜 그가 사원으로 가려는지 알고 싶어하고 석은 사원에서 목표 지역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봉우리에서는 지역 전체를 직접 볼 수 있다. 그는 오래된 사원 건물도 사용할 수 있으니 숙소로 쓰면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노련한 헌터들은 즉시 그에게 소리치기 시작하며 머물 수 있는 다른 장소도 여러 곳 있다고 말한다. 한 명은 심지어 쓸데없이 산에 올랐다가 포위되면 어쩔 거냐고 묻기까지 한다. 석은 그들에게 수천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니 포위될 리가 없다고 상기시킨다. 석이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헌터들은 그가 정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못 박는다. 석은 이 세계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멍청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들이 자신을 따를 생각이 없자 석은 각자 갈 길을 가자고 제안한다. 석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아가 뒤를 따르는 가운데 사원을 향해 돌진한다. 놀랍게도 아까 그 노란 머리도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고 석은 저 녀석이 왜 따라오는지 궁금해한다. 석은 그 녀석의 이름인 김민재를 부르며 왜 따라오는지 묻는다. 민재는 그들이 신참이라 감시하기 위해 따라온 것이라고 의수된다. 석은 그 배려에 대해 민재에게 고마워하는데 분대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기 때문이다. 갑자기 석이 완전히 멈춰서며 다른 두 사람에게도 멈추라고 말한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민재에게 엄폐물 뒤를 살짝 엿보라고 재촉한다. 놀랍게도 길에 몬스터들이 있었고 그는 앞에 최소 10마리의 몬스터가 있으니 다른 길로 가자고 즉시 제안한다. 석은 민재에게 그의 고유 스킬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 질문에 민재는 당황하는데 석이 몬스터들과 싸울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은 헌터가 몬스터와 싸우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으며 그의 고유 스킬에 대해 다시 질문한다. 민재는 화염이라고 답하고 가장 자신 있는 스킬이 뭐냐고 묻자 민재는 화염구라고 밝힌다. 석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자신의 신호에 맞춰 몬스터를 공격하라고 민재에게 말한다. 민재는 이에 반대하며 겨우 3명이서 10마리를 상대해야 하니 무모한 짓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것이 첫 임무이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다른 헌터들에게 무전을 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덧붙인다. 석은 화기사 사원에서 바로 출발한 자신들과 달리 다른 헌터들은 현재 해안을 따라 수색 중이라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넌지시 대답한다.
석은 무전을 들은 헌터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다른 헌터들을 부르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기다리는 동안 몬스터들이 흩어지면 다른 헌터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내심 민재는 석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헌터들은 오늘 아침에 이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석은 유일한 선택지는 직접 몬스터들을 처리하는 것뿐이라고 그에게 알린다. 상황이 불리해 보이지만 석은 그들에게 기습 공격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석은 모래 위에 작전 계획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는 민재에게 화염구로 중앙을 먼저 공격하면 자신이 양옆을 막겠다고 말한다. 석이 세우는 계획을 보며 민재는 마치 이런 일에 이미 익숙한 사람처럼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석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한다. 석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민재는 행동에 나서 몬스터들에게 화염구를 날린다. 이로 인해 큰 폭발이 일어나며 맞은 몬스터들을 삼켜버린다. 민재는 다음 화염구를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선다. 석이 공격을 이어가기 위해 나서며 민재에게 준비되는 대로 화염구를 다시 쏘라고 말한다. 민재는 명령을 인지하고 석은 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적들을 맡아 추풍낙엽처럼 베어버린다. 석은 임무에서 효율성을 선호하는 사람이기에 항상 역할 분담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는 다음 화염구가 준비될 때까지 몬스터들을 상대할 계획이지만 혼자서 그들 모두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석의 공격을 피한 몬스터는 뒤에 서 있는 성아에게 쓰러진다. 잠시 후 민재가 또 다른 화염구를 쏠 준비가 되었다고 석에게 말하자 석은 즉시 길을 비켜주어 민재가 적들에게 또 한 번의 파괴적인 일격을 가할 기회를 준다. 순식간에 그들은 적들을 소탕했고 석이 그들의 훌륭한 일 처리를 칭찬하고 있을 때 민재가 총을 꺼내들어 석을 놀라게 한다. 그들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전에 민재는 비켜서라고 재촉하고 석은 민재가 자기 엉덩이를 쏘려는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러고 나서 석은 죽은 몬스터에게 마이크로칩을 심으며 임무가 끝나고 지역이 확보되면 계약한 폐품업자가 와서 시체를 수거할 것이라고 밝힌다. 석은 그 녀석이 말하는 폐품업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민재는 시체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너무 무거워서 직접 회수하기 어렵다고 밝힌다. 칩으로 표시해두면 폐품업자들이 임무가 끝난 후 와서 가치 있는 것들을 수거할 권리가 생긴다. 모든 것을 수거한 후 그들은 물품을 감정하고 판매한 다음 수익을 나눈다. 폐품업자들은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칩을 심은 헌터에게 돌아간다. 석이 민재에게 폐품업자들을 믿을 수 있냐고 묻자 그는 그래서 좋은 폐품업자를 찾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다. 그러고 나서 민재는 석을 칭찬하며 3명이서 10마리의 몬스터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정말 대단했다고 말한다. 갑자기 석의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민재를 붙잡고 앞으로 몸을 날려 그들을 미행하던 거대 몬스터의 기습 공격을 피한다. 다행히 민재는 다치지 않았고 방금 무엇이 공격했는지 묻는다. 석은 몬스터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일종의 중간 보스급이라고 말한다. 석은 몬스터의 등장에 놀라며 그 몬스터가 방금 물리친 다른 몬스터들의 보스인지 궁금해한다. 석은 또한 그것이 내뿜는 마나의 양이 방금 싸운 놈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두 사람에게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하며 자신이 몬스터를 처리하겠다고 한다. 민재와 성아는 협공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석은 시체 가방에 담겨 집에 가고 싶지 않으면 물러나라고 소리친다. 석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에 두 사람은 즉시 뒤로 물러났고 속으로 석은 혼자 몬스터를 상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미 상황을 분석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는 몬스터에게 패러독스 플레임을 사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준비가 되자 석은 몬스터를 도발하며 덤벼보라고 말한다. 잠시 후 민재는 성아에게 석이 곤경에 처한 것 같으니 도와주지 않을 거냐고 묻는다. 성아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석이 곤경에 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싸움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이 쉽게 피하는 공격들은 그녀였다면 고전했을 법한 것들이었다. 석은 기본적으로 피하면서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다. 성아는 또한 석의 창이 공격을 성공시킬 때마다 검은 불꽃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불꽃의 출력이 강해질수록 몬스터는 느려진다. 처음에는 석이 고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몬스터를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이다. 성아는 석이 자신과 같은 신참 헌터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압도당한다.
몬스터를 가지고 노는 것을 마친 석은 몬스터가 전속력으로 자신에게 돌진하는 동안 창을 공중으로 던지는 놀라운 행동을 한다. 성아는 몬스터가 그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믿으며 경악한다. 하지만 몬스터가 석에게 막 닿으려는 순간 이에서 떨어지는 창에 짓눌린다. 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기술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모든 힘을 불태웠음에도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던 몬스터를 칭찬한다. 석은 이제 몬스터를 끝장낼 시간이라고 결정한다. 민재는 방금 목격한 것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석이 그렇게 육중한 몬스터를 쉽게 쓰러뜨렸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몬스터를 쓰러뜨린 후 석은 민재에게 그 정도 힘을 가진 몬스터가 섬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지 묻는다. 민재는 그 몬스터가 침식 균열의 핵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도 같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민재는 최소 3등급 균열이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석은 임무 브리핑 중에 알파 침식 균열이 미분류라고 들었던 것을 깨닫는다. 이렇다면 석은 두 사람에게 섬의 알파 침식 균열이 3등급으로 올라갔다고 알린다. 브리핑에서는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지만 석은 그녀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재촉한다. 그는 침식이 3등급이 아니라면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민재는 이 말을 듣고 경악한다. 미분류 균열과 3등급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다. 민재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터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힌다. 민재는 즉시 석의 실력이면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헌터들을 구하러 가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석은 관심 없다며 즉시 그 제안을 거절한다. 민재가 왜 그 요청을 거절하냐고 묻자 그는 혼자서 섬에 있는 모든 헌터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힌다. 그는 민재에게 자신도 인간이며 한계가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두 사람에게 그들의 임무는 위험에 처한 헌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나타난 침식 균열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게다가 그는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업무 메모의 일부라고 그들에게 알린다. 성아는 그때 석에게 만약 자신이 그 헌터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석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는 그라면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석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알린다. 그는 단지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석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은 사원에 도착한다. 사원을 수색한 후 석은 두 사람에게 건물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민재는 불빛 때문에 다른 헌터들의 위치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석은 불빛을 사용하는 것은 적을 명백히 초대하는 행위이기에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그는 헌터들이 일반 몬스터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전처럼 더 강한 몬스터가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한다. 석은 균열이 3등급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헌터들에게 경고를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무분별하게 불빛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한다. 석은 민재에게 균열의 핵이 파괴되면 다른 몬스터들도 사라지는지 묻고 민재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석에게 균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없으면 오염된 구역이 사라질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석은 자신의 임무가 침식 균열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단하다고 결론 내린다. 그날 밤 늦게 두 사람이 잠들자 석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떠나기 전 그는 몬스터가 접근하면 울리는 경보장치를 내려놓고 그들에 대해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숲을 가로지르며 석은 브리핑 때 알파 침식 균열의 위치를 확인했던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석은 일이 쉽게 풀릴 거라고 믿지만 이전에 싸웠던 것보다 훨씬 무서워 보이는 또 다른 보스급 몬스터와 마주치면서 스스로 불길한 징조를 만든 셈이 된다. 앞서 헌터협회 상황실에서는 5팀 소속 헌터 몇 명의 신호가 끊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패닉에 빠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몬스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3팀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확인되었다. 팀장은 미분류 침식 균열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의아해하며 좌절감에 소리친다. 공황 상태에 빠진 팀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상부에 증원군이 필요할 것이라고 알린다. 그는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인근의 모든 헌터들에게 긴급 협조 요청을 보내라고 요구한다. 이 과정을 진행하던 중 그는 누군가가 알파 침식 균열에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팀장은 이 소식을 듣고 기겁하며 부하들에게 누구든 연락해서 멈추라고 전하라고 지시한다. 한 관계자가 알파 침식 균열로 향하는 헌터가 8팀의 석이라는 보고를 받는다. 팀장은 석의 단말기에 연결하여 그의 생존 여부를 즉시 확인하라고 명령한다. 팀장은 균열 등급 상승이 전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석이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석이 유일하게 알파 침식 균열로 향하고 있으므로 그가 유일하게 해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마침내 석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이미 마주친 무시무시한 야수와 교전 중이었다. 석은 통제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열이 정말로 미분류 침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미친 짓이라고 소리친다. 석은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관계자들은 그의 통신을 음소거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야수에게서 도망치면서 석은 자신의 패러독스 플레임으로는 야수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즉, 패러독스 플레임으로 야수의 체력을 깎아내린 다음 창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석은 이전에 중간 보스를 상대하면서 섬에서 너무 많은 마나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문제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그의 패러독스 플레임은 다소 약해졌고 섬을 떠날 수 없기에 석은 마나를 끌어올 수 있는 장소를 찾기로 결심한다. 몇 분간 뛰어다닌 끝에 그는 마침내 찾고 있던 것 바로 알파 균열을 발견한다. 석은 망설임 없이 균열 속으로 뛰어들며 야수에게 확인할 것이 있으니 계속 따라오라고 도발한다. 상황실에서는 석의 GPS 신호가 갑자기 사라지자 충격에 빠지고 그가 알파 침식 균열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챈다. 균열 안에 들어서자 석은 균열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놀라움을 표한다. 게다가 꽤 넓어서 석은 미분류 균열이 이 정도로 크다면 1등급과 2등급 균열은 얼마나 클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보스 몬스터가 현장에 나타나고 석은 이제 전투를 끝낼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석은 패러독스 플레임에 대해 항상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에게 퍼진다는 점이다. 이 불꽃은 아군을 해칠 수 있으며 때로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이것이 그 기술이 가진 유일한 단점이다. 하지만 혼자 싸운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단점이 되지 않는다. 석은 몬스터에게 무기를 휘둘러 거대한 불꽃의 파도를 일으키는 동시에 몸 구석구석으로 마나를 흡수한다. 이것은 그의 마나 경로를 넓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깊은 숨을 들이쉬자 석은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는다. 바로 그때 몬스터가 소리를 지르고 석은 즉시 그것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아챈다. 곧바로 다른 몬스터들이 현장에 나타나지만 석은 그 몬스터가 짜증나는 비명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석은 보스 몬스터에게 수적 우위는 소용없다고 말한다. 석은 자신 주위에 불꽃의 장벽을 만들어 몬스터들을 쓸어버리며 비록 이 세계에서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이미 이전보다 강해졌다고 말한다. 민재에 따르면 균열의 핵은 균열 내에서 가장 강한 몬스터일 것이다. 갑자기 석은 말을 할 수 있는 몬스터에게 뒤에서 공격당하지만 가까스로 공격을 피한다. 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추악한 몬스터가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본다. 석은 그 몬스터가 말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패러독스 플레임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영리한 녀석이라고 놀란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앞에 서 있는 몬스터가 균열의 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현재 가진 힘의 수준으로 석은 사연타 콤보가 가능하다고 믿고 망설임 없이 움직인다. 그는 몬스터에게 창을 던지지만 몬스터는 자신의 창으로 그것을 막는다. 하지만 창의 힘이 계속해서 검을 짓누르자 석은 듀얼 오비스피어라는 스킬을 발동한다. 갑자기 창이 거대한 에너지 폭발을 일으켜 몬스터의 창을 뚫고 몸을 관통하며 파괴적인 폭발로 몬스터의 몸을 파괴한다. 듀얼 오비스피어는 그의 공격 경로를 따라 생성되는 푸른 궤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궤적은 첫 번째 공격을 모방하지만 그것을 4번 반복한다. 기본적으로 4연속 공격을 반복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만약 푸른 궤적이 조금 늦게 공격하면 피하기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까다로운 2단 창 공격이 완성된다. 이 시점에서 몬스터는 이미 석을 향해 도약하며 그를 쓰러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창이 적절한 시점에 접근하면서 이것은 몬스터의 실수가 된다. 석은 창을 잡아 몬스터를 베는 강력한 일격을 가한 후 적의 몸을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일격을 날린다. 놀랍게도 몬스터를 물리친 후에도 그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석에게 상자가 주어진다. 한편 통제실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패닉에 빠져 있었고 몬스터들이 계속 퍼져나가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다. 팀은 증원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든 헌터들이 전멸할 것이라며 오직 기적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공포에 질려 지켜본다.
갑자기 팀장은 균열에 들어간 석이 방금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고를 받는다. 팀장은 메시지의 세부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메인 화면에 표시한다. 놀랍게도 석은 그들에게 알파 침식이 처리되었다고 알린다. 석의 말대로 균열이 사라지고 모든 몬스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다. 팀장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기적이나 다름없었기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석이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해한다. 조금 전 성아와 민재는 몬스터 무리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석이 보이지 않자 민재는 성아에게 자신들이 살아서 나갈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묻는다. 성아는 그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조차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몬스터 중 하나가 그들에게 달려들고 성아는 교전할 준비를 하지만 암울한 진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다리조차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성아는 죽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눈을 감는다. 놀라운 반전으로 바로 그 순간 석이 핵을 물리쳤고 몬스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중에 석은 섬 헌터 집결지에 도착하여 부상자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침식 생물들이 날뛰었다는 것을 알아챈다. 이전에 석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다른 헌터들은 이미 그가 혼자서 균열을 처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3등급 균열은 신입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충격과 불신에 빠진다. 석은 곧 팀원들을 찾고 민재는 석이 혼자서 균열을 상대했다는 것에 충격을 표한다. 그러자 석은 민재에게 자신의 마음이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석은 이미 일이 잘 풀렸으니 좋은 사람인 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한 관계자가 나타나 석에게 자신은 배현종태이며 한국운영공사에서 왔다고 말한다. 그는 인천 북부 지역의 제3지 부장인 것 같다. 배현종태는 석에게 시장이 그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한다. 잠시 후 석은 포구 속에서 시장실에 도착하지만 보상을 재협상할 생각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건물에 도착하자 그는 연락 및 연락 담당관인 이필재의 환영을 받는다. 시장실로 가는 길에 필재는 석에게 시장이 섬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만남을 고대해왔다고 알려준다. 시장은 보고를 받은 후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고 석은 자신은 대단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그를 놀린다. 필재는 석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 신입 헌터가 단독으로 3등급 침식 균열을 파괴한 것은 최초의 헌터가 활동하던 시절 이후로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석은 이전에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시장실에 도착한다. 시장인 박건은 이렇게 굳은 날씨에 불러내 미안하다며 석을 환영한다. 건은 필재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석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한다. 둘만 남게 되자 건은 그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며 그를 칭찬한다. 그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비싼 길들을 고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섬이 골칫거리였다고 인정합니다. 석은 자신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 남자가 기뻐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박건은 석에게 이번이 첫 임무가 맞냐고 물으며 일을 확인했고 석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시장은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석의 첫걸음이 인천에서 시작되었기에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석은 이 사람에게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의아해합니다. 시장은 인천이 무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국내 핵심 지역 중 하나라고 말을 잇습니다. 이에 더해 자유경제구역 프로젝트는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장은 석에게 인천의 국제도시들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석이 헌터로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시장실로 가는 길에 배종태는 석에게 헌터가 된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었습니다. 석은 누군가는 항상 막힌 변기를 뚫어야 하지 않겠냐는 비유를 듭니다. 이 말을 듣고 배종태는 석에게 그가 틀림없이 유명해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기업들이 광고를 찍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할 것이고 유명 TV 프로그램에 섭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석은 배종태가 자신이 명성 때문에 변할까봐 걱정한다는 것을 깨닫고 배종태는 이를 인정합니다. 배종태는 유망한 헌터들이 인기와 명예에 취해 자신의 의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놀랍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한국이며 지구에 남은 마지막 성역이라고 불린다고 덧붙입니다.
배종태는 그가 이룬 것이 놀랍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흥미롭게 지켜볼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배종태는 석에게 계속해서 희망의 상징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제 시장실에 들어온 석은 시장이 에둘러 말하지 않고 본론부터 꺼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장이 곧 자신이 이런 것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을 압니다. 석은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오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에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석은 시장에게 공짜로 지원해줄 리가 없으니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석은 재선을 위한 지지율을 높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며 시장에게 공세적으로 나섭니다. 시장은 석이 얼마나 잘 아는지에 놀라고 석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시장은 석이 아는 것이 너무 많아 깜짝 놀라며 사실 시청의 승인이 필요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알고 보니 시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신입이라 임무에 참여하려면 시장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석은 시장이 잘만 포장하면 자신이 인천에서 발굴한 인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석에게 자신이 국내의 많은 기업과 항상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커피 믹스를 가리키며 그 커피 브랜드 광고를 찍는 모델의 계약이 곧 만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석의 얼굴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헛소리를 계속하려던 찰나 석이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자신을 싸구려로 보냐고 묻습니다.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석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침울한 분위기를 바꿀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시장에게 자신이 헌터로 계속 활동하면 시장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석이 떠나려고 일어서자 시장은 안전하고 보수가 높은 의뢰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를 설득하려 합니다. 석은 그의 죄아는 쓰레기라며 커피 믹스 모델에게나 주라고 말하며 자리를 뜬다. 한편 한 정체불명의 남자가 석의 개입으로 섬에서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선발전 경기 영상을 확보했고 그 남자는 석의 몸을 두른 검은 불꽃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랭킹이 시작된 이래로 매월 1일은 항상 랭킹이 업데이트되는 날이었고 온 국민이 이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누가 1위 헌터가 될지 알고 싶어 평소처럼 기대하고 있습니다. 랭킹에 큰 변화는 없지만 대중에게는 즐길거리 중 하나입니다. 시운도 석이 랭킹에 오를지 알고 싶어 랭킹에 관심을 보입니다. 결국 결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10위는 시운이었고 5위는 김차현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여름이 3위, 장태석이 2위였습니다. 그리고 1위는 다름 아닌 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결국 질문에 답해야 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심은 석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신입인데다 3등급 균열을 클리어했기 때문입니다. 석은 어떻게 균열을 클리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습니다. 수많은 질문 끝에 석은 마침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다고 합니다. 기자는 그의 각오가 무엇인지 묻고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언합니다. 이후 석은 협회장문에게 초대받아 견학을 가게 됩니다. 그는 석을 예전에 곤조 교도소가 있던 곳으로 데려갑니다. 곤조 교도소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고 문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많은 나라들의 운명이라고 알려줍니다. 침식 균열이 나타난 후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 능력을 상실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성공적으로 국가를 방어하고 기술 발전까지 이룩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타고 있는 헬리콥터가 만화로 작동하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때문에 국가 기술력의 일부라고 밝힙니다. 석은 문에게 균열을 감당하지 못한 나라들이 이렇게 된 것이냐고 묻고 문은 그렇다고 답하며 침식 균열이 나타난 후 많은 수도가 사라졌다고 밝힙니다. 문은 더 가까이서 보자고 제안합니다. 분화구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8개의 침식 균열이 있었고 곤조 교도소가 그중 하나라고 언급합니다. 알고 보니 곤조 교도소는 13년 전에 형성되어 아무런 징후나 경고 없이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는 살아남았지만 지역 전체가 이미 침식지대로 변했기 때문에 결국 휩쓸려갔습니다. 며칠 만에 도시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을 떠나면서 문은 석에게 세계의 권력 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중앙 권력은 약화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속으로 석은 이 모든 정보를 알게 되어 기뻤지만 동시에 왜 굳이 현장까지 와서 알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문은 며칠 전 태백의 현이 자신을 찾아왔으며 석이 자신의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 화가 난 것 같다고 밝힙니다. 사실 그는 석의 행방을 물었지만 문은 그것이 명백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석을 안심시킵니다. 문은 석에게 태백 길드는 적자 생존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석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힘으로 그를 제압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석은 그들이 그 정도까지 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현을 상대할 수 없을까 봐 걱정됩니다. 문은 석이 어떤 길드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언급하고 석은 이를 인정합니다. 문은 석에게 태백이 자신을 노리는 것을 막으려면 자신의 격을 높여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그렇게 할 방법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협회장의 임무를 맡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석은 이 모든 것 뒤에 동기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석은 그가 공짜로 임무를 줄 리가 없다고 확신하며 남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시 묻습니다. 문은 석에게 자신이 도움을 줬다는 것만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봉투를 건네며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말합니다. 석은 이것이 평판을 쌓는데 나쁘지 않은 협회장의 거래이기 때문에 금맥을 캤다고 생각합니다. 석은 그 남자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남자는 그가 부산에서 난닝시까지 화물선을 호위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그는 곳곳에 나타나는 침식 균열 때문에 수송이 쉽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석은 자신이 호위해야 할 물품 목록을 확인하고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것이 사치품임을 깨닫습니다. 석은 사람들이 여전히 필수품이라고 여기는 것에 놀라움을 표하고 문은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라고 알려줍니다. 문은 석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기대하지만 석은 정부가 이미 무너진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문은 많은 나라가 균열 때문에 붕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국제정치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석은 즉시 그 임무가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석은 안전벨트를 풀고 그 남자에게 임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석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임무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은 문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석은 노인에게 국제정치에 휘말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석이 제안을 거절하자 화를 내며 그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헌터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 하지만 석은 임무 서류를 헬리콥터 밖으로 던져버리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석은 또한 문을 열고 노인에게 태워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지만 서울까지는 직접 헤엄쳐서 돌아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석은 망설임 없이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려 아래 물속으로 들어가고 남자는 완전히 충격에 빠집니다. 이후 석은 인천공항에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물 밖으로 기어나옵니다. 그는 항만 노동자를 발견하고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앞으로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석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가장 까다로운 임무들을 맡아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거물이 될 계획입니다. 석은 휴대폰을 뒤져보다가 곧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임무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스시마 섬에서 납치된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임무이며 예상 등급은 2등급입니다. 석은 한동안 바빠질 것이라는 생각에 깊은 숨을 내쉽니다. 9월 3일 가여제도와 통영의 어부들이 바다로 나갔는데 스시마 섬에 둥지를 튼 침식 생물들이 나타나 어부들을 사냥하듯 납치했기 때문에 바다는 평소와 달랐다고 한다. 간신히 탈출한 생존자의 말에 따르면 붙잡힌 어부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 임무는 석이 스시마 섬으로 가서 붙잡힌 인질들을 구출하고 침식 균열을 제거하는 것이다. 보상금은 5,500만 원이며 석은 혼자 임무를 처리하면 그 돈이 전부 자기 것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혼자서 해낸다면 영웅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도전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은 등급과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들에 대해 들었던 말을 기억한다. 3등급 침식 균열은 탱크 한 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2등급 침식 균열 생물은 자연재해 수준이라고 한다. 1등급의 경우 단 하나의 침식 생물을 제압하기 위해 나라 전체가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역설의 불꽃 덕분에 3등급 균열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혼자서 2등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전을 위해 쓸만한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민간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찾는 것이다. 정말 아무도 없을까 생각하던 중 문득 가능한 사람이 떠오른다. 얼마 후 석과 그의 파트너인 성아가 목표 목적지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성아가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냐고 묻자 그는 1시간 정도 남았다고 대답한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힘든 전투가 될 것이니 도착하기 전에 체력을 보충하라고 재촉한다. 석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동안 성아는 그의 어깨에 있는 금속 패드에 더 관심이 있다. 보기에는 한정판처럼 보여서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묻는다.
석은 그녀의 말이 지겨워서 계약한 고물상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마지못해 말한다. 성아는 자신이 계약한 곳에서는 쓸만한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놀란다. 석은 그녀를 놀리며 자신은 3등급 침식 균열을 혼자 처리한 떠오르는 유망주이고 그녀는 아카데미 수석 졸업생이라는 타이틀밖에 없는 형편없는 신인이니 기대 수준이 다르다고 말한다. 석은 그녀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자신의 말에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이용해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으려면 더 강해지고 유명해지라고 말한다. 며칠 전 석은 성아에게 연락해 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아는 3등급 균열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석이 2등급 균열에 도전하자고 제안하자 처음에는 망설였다. 석은 강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냐고 물어 그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장담했다. 알고 보니 성아는 강해지고 싶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고 강해질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뛰어들 각오였다. 잠시 후 배에서 경보가 울리며 전방에 미확인 물체가 있음을 알린다. 순식간에 그들은 5척의 배와 마주친다. 석이 다음 행동 방침을 고심하던 중 성아가 공중 부양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성아는 석이 이걸 못한다는 사실에 놀라며 마침내 석이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흥분으로 얼굴을 붉힌다. 그녀는 이것도 못하냐며 석을 놀리며 큰 소리로 웃는다. 쉽게 이동하기 위해 성아는 어쩔 수 없이 석을 등에 업는다. 그리고 배에 더 가까워지자 석은 성아에게 가장 가까운 배를 처리하라고 말한다. 성아가 이유를 묻자 그는 뒤쪽에 있는 것들이 가까이 있는 것들보다 더 위험해 보인다고 밝힌다. 성아는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배에 접근하면서 사람의 형체를 발견한다. 하지만 석은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니 다시 보라고 말한다. 석은 자신이 처리하려는 배로 향하고 예상대로 배에서 변이된 인간들을 발견한다. 이 인간들은 인간성을 잃고 완전히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다. 성아는 배에 거칠게 착지하며 결국 자신에게 시선을 끈다. 괴물들이 공격해오자 석은 손쉽게 첫 번째 무리를 해치운다. 이를 통해 그는 저급 괴물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성아도 수월하게 처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성아는 약한 괴물들을 상대로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석은 즉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만화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금방 만화가 바닥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는 지금 수준에서는 소량의 만화만 필요하다고 말하고 성아는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던 석의 말을 기억한다. 석의 지시에 따라 성아는 화력의 양을 줄이지만 석은 여전히 너무 많다고 알려준다. 약자의 삶은 비극이기에 성아는 다시는 약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적들을 쓰러뜨리면서 성아는 더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자신 있게 되새긴다. 잠시 후 성아는 괴물들을 모두 처리하고 석에게 끝났냐고 묻는다. 석은 이미 다른 배들은 처리했다고 알려준다. 성아는 마지못해 석에게 감사하며 그의 조언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한다. 석은 그녀를 놀리며 떠먹여줘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으니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성아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털어놓고 석은 이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아카데미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묻자 그녀는 모든 것을 빨리 배워서 기초는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밝힌다. 그러자 석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자기보다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며 그녀를 놀린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석에게 단 한 명의 스승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말한다. 석은 그녀가 그렇게 감정적인 상태인 것을 보고 놀라며 자신과 함께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무심하게 말한다. 평생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 깊이 들어가려 할 때 선원들은 석과 성아에게 만일을 대비해 경계를 서고 있겠다고 말한다. 여정을 시작하기 전 석은 성아에게 생존자에 따르면 인질들이 신사에 있다고 말하고 성아는 석에게 섬에는 신사가 2곳 있다고 알려준다. 가이진 신사와 와타즈미 신사가 있다. 거리를 따지면 석은 가이진 신사가 첫 번째 목적지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아는 걸어서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석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문제는 돌아올 때 생존자의 보고에 따라 15명의 인질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석은 안개 너머로 불길한 만화를 감지할 수 있었고 섬의 침식 생물들이 미친 듯이 그들을 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석이 해결책을 고심하던 중 멀리서 차량 한 대를 발견하자 모든 것이 즉시 명확해진다. 그는 성아에게 운전을 잘하냐고 묻고 성아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잠시 후 성아가 마치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차량을 몰자 석은 이미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 그녀는 석을 놀리며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운전대를 잡으라고 말한다.
석은 됐다고 말하고 이미 그들을 쫓고 있는 괴물들을 상대할 준비를 하며 차량 위로 뛰어오른다. 석은 화살 쇠사슬을 꺼내 괴물들에게 던진다. 이것으로 한 무리의 괴물들이 쓰러지고 다시 당겨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 바로 그때 석은 왼쪽에서 괴물들이 이미 그들을 향해 뛰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아에게 경고한다. 성아는 괴물들을 떨쳐내기 위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차를 몰며 얼마나 미친 운전자인지를 보여준다. 성아는 괴물들을 떼어내기 위해 버스를 2바퀴로 몰고 이 순간 석은 차라리 자신이 운전했으면 하고 바란다. 그들이 한적한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괴물들은 개미가 설탕을 쫓듯 그들의 뒤를 바짝 쫓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도착하고 성아는 뒤쫓아오는 괴물들을 언급하지만 석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성아가 버스를 신사 안으로 몰자 석은 즉시 역설에 불꽃을 풀어 신사 입구를 막고 가까이 오는 괴물들을 모두 삼켜버린다. 잠시 후 그들은 묶여있는 인질들을 발견한다. 성아가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지만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대신 인질들은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성아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하고 성아는 왜 자신에게 경고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거대한 사무라이 괴물이 그녀를 베어버릴 준비를 하고 등 뒤에 나타났다. 다행히도 석이 사무라이의 공격을 막아내고 석은 성아에게 생존자들을 차에 태우라고 말하며 자신은 사무라이를 상대하겠다고 한다. 즉시 사무라이와 석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다. 사무라이는 석을 베어 내리려 하며 이합적으로 보이지만 키 차이에도 불구하고 석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갑자기 성아가 어디선가 나타나 차량으로 사무라이를 들이받아 땅에 쓰러뜨린다. 사무라이가 땅에 쓰러지자 석은 성아의 기지를 칭찬하지만 그녀는 그저 타라고 말한다. 석은 차량 위에 남고 인질들은 차량 안에 안전하게 자리 잡는다.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그들 앞쪽에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석은 또한 사무라이가 차에 치였음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앞길에 수많은 괴물들이 있자 석은 성아에게 검을 달라고 말한다. 성아는 이 말을 듣고 놀란다. 검사에게 검을 달라고 하는 것은 큰 모욕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석은 그녀의 명예와 인질들을 구하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묻는다. 성아는 검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석은 그것을 받아 줄 준비를 한다. 놀랍게도 그의 손목에는 이상한 장치가 있었다. 그리고 석은 그것을 너무 빨리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알고 보니 그 장갑은 섬에서 코어를 물리친 후 받은 상자 안에 있던 것이었다. 그것은 대기 중에 마나를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장갑이 아니었다. 석이 처음 그것을 봤을 때 그는 그것이 마나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석에게는 그 이상이었다. 알고 보니 그 장갑의 최대 마나 저장 용량은 5분이었다. 이 5분 동안 그는 시운처럼 강해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괴물들이 그들의 길을 막으려 하자 석은 파괴적인 공격을 펼칠 준비를 하며 창과 검을 진다. 석은 압도적인 공격을 몬스터들에게 퍼부어 단번에 모두 베어버린다. 성아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어 충격과 불신에 빠진다. 길이 열리자 석은 성아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항구로 가라고 말한다. 여정이 계속되면서 석은 타락한 몬스터들이 끝이 없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들은 계속해서 쫓아오고 성아는 차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니 내려서 몬스터들을 처리하는 게 낫겠다고 석에게 말한다. 하지만 석은 계속 운전하라고 말하고 바로 그때 그들은 놀랍게도 몬스터들을 반대편에 가두는 이상한 결계를 통과한다. 모든 몬스터들은 결계를 넘기 힘들어하는 반면 차량은 유유히 빠져나간다. 성아는 충격에 빠져 몬스터들이 왜 갑자기 쫓아오지 않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본다. 그녀는 벽에서 빛나는 상징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성아는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석이 보호 진법이라며 그곳에 상징을 새겼던 것을 기억한다. 성아가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몬스터를 쫓아내는 방법이라고 대답했다. 성아는 궁금해서 어디서 배웠는지 물었지만 석은 말해줘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알려준다. 간단한 이유는 그가 아직 다른 세계에 있을 때 그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다. 현재로 돌아와 성아는 그 방법이 어떤 몬스터든 물리칠 수 있는지 석에게 묻지만 석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결계가 진짜 몬스터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석이 성아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사무라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결계를 통과한다. 사무라이의 오른쪽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붉은 레이저가 차량을 따라잡는다. 성아는 즉시 이것을 알아보고 시만이라고 말한다. 석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은 확실히 안다.
하지만 그는 위협을 느끼지 않지만 갑자기 성아가 이미 이것 때문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성아는 심한이 상대방의 공격을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언급한다. 그녀는 숙련된 고수들에게도 어려운 기술이라고 밝힌다. 성아가 떠는 것을 보고 석은 심한 같은 기술은 전부 속임수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재촉한다. 그리고 석은 성아에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자신을 잘 보라고 말한다. 석의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사무라이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해 혼자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석은 태연하게 사무라이 방향으로 걸어가며 그 기술은 경험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아에게 말한다. 기본적으로 그 기술은 적이나 공포에 반응한다. 사무라이는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강한 척하며 서 있을 뿐이다. 석은 성아에게 심한, 심검, 그리고 무아지경 같은 여러 기술들이 다 형제 같은 것이라고 알려준다. 석은 아무런 적에 없이 사무라이에게 다가가 단칼에 그를 베어버린다. 사무라이는 석의 일격에 산산조각나고 석은 태연하게 성아에게 자신이 언급한 모든 기술들은 별거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환상이 무서운 이유는 특별한 이름에 흥분해서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석은 성아에게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이름이 필요 없다고 알려준다. 석은 그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힌다. 석은 성아에게 사무라이가 차에 치이고도 살아남았으니 사실 강하지만 그가 의지하는 필살기가 고작 심한이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을 들은 후 성아는 토벌에서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자문하며 자기 성찰에 빠진다. 성아는 어중간한 각오로는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그녀는 추구해야 할 소중한 목표가 있기에 이번에는 진짜로 가르쳐 달라고 석에게 겸손하게 부탁한다. 석은 이미 가르치고 있었기에 그녀의 요청에 놀라지만 성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도라고 말한다. 성아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이미 보았고 정말 빨리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석이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클럽 샤다이를 자기 손으로 끝내고 싶다고 밝힌다. 알고 보니 클럽 샤다이는 세계 8대 최악의 침식 균열 중 하나로 히말라야를 단숨에 삼킨 것으로 유명했다. 석은 그녀의 목표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복수를 위해 하는 것인지 묻는다. 성아는 가족의 복수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를 확인해준다. 그리고 그녀는 카드를 꺼내며 공짜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석에게 말한다. 석은 카드를 확인하고 그것이 시가총액 257조 원의 KY 그룹 소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성아는 그것이 그녀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이라고 언급하고 석은 성아가 명문가 자제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회사 오너가 할아버지지만 자신은 후계 경쟁을 포기했다고 언급한다. 석은 성아가 헌터로서 잘해내면 다시 후계 경쟁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석은 그녀에게 정확히 원하는 게 뭐냐고 묻고 성아는 그에게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며 그 대가로 영약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일반 유통 경로로는 풀리지 않는 영약처럼 구하기 힘든 것들을 구해다 주겠다고 알려준다. 석 또한 강해지기를 원하기에 성아는 그녀가 제공할 영약들로 그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석은 자신이 이전에 원했던 경지에 이미 도달했다고 말해도 성아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가 강해지기 위해 애썼던 주된 이유는 이전과 같은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석은 성아와 악수하며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알린다. 그는 그녀에게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주고 먼저 인질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자고 제안한다. 인질들을 병원에 내려준 후 성아는 의사에게 그들이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묻는다. 영양 결핍 환자가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의사는 두 사람에게 대화가 가능해지기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의사는 인질들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알려줄 테니 그들이 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두 사람을 안심시킨다. 석은 의사에게 동의하고 훈련이 즉시 시작되니 따라오라고 성아를 부른다. 훈련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자 석은 시작하기 전에 성아에게 질문을 하나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전력으로 창을 휘두르면 피할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녀에게 묻는다. 성아는 어쨌든 둘 사이에 엄청난 실력 차이가 있으니 어려울 것이라고 초조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석은 감각을 가능한 한계까지 사용한다면 실제로 피할 수 있다고 그녀에게 알려준다. 그는 그녀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을 마치면 무의식이 아닌 의식의 영역에서 싸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한 후 석은 그녀를 시험해 볼 시간이라고 결정한다. 성아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석은 사라졌고 성아는 석을 찾으려다 방향 감각을 잃는다.
순식간에 석은 그녀 뒤에 나타나 목에 창을 겨누며 너무 느려서 다 틀렸다고 말한다. 그는 감각이 먼저고 생각은 나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전투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으며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통달하지 못한 감각은 전투에서 그녀를 속일 뿐이라고 알려준다. 다시 설명을 마친 후 석은 실전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한다. 한편 경비원 한 명이 그들이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는 아연실색한다. 그의 친구가 나타나 지켜볼 때조차 둘 다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땅은 두 사람이 미치광이처럼 검을 교차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된다. 석은 성아가 최대한 빨리 강해질 수 있도록 그녀를 혹독하게 다룬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석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성아 자신도 피할 수 없다고 깨달을 만큼 강력한 일격을 날릴 준비를 한다. 공격이 막 닿으려는 순간 경비원들이 석을 부르며 생존자 중 한 명이 막 깨어났다고 알린다. 그러자 석은 성아가 막는 법을 조금 배운 것 같으니 첫 번째 훈련 세션을 거기서 끝내기로 결정한다. 성아는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이 첫 번째 훈련 세션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공포에 질려 지켜본다. 유료시설에 들어서자 석은 생존자에게 괜찮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잡혀있던 곳으로 트럭이 왔고 이상한 사람들이 트럭에서 내렸다고 밝힌다. 성아는 이 사람들이 다른 인질들이었는지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하며 그들이 인질이라고 하기엔 너무 침착했다고 밝힌다. 게다가 그는 몬스터들이 그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몬스터들이 그들을 돕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그는 몇몇 인질들이 뽑혀 트럭으로 옮겨졌다고 밝힌다. 이 말을 듣자 석은 마침내 자신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깨닫는다. 그는 왜 인질이 단 7명뿐이었는지 그 이상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러자 석은 생존자에게 탈출한 사람에 대해 묻지만 생존자는 그것이 탈출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명백히 악당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풀어준 것이었고 이 사실은 성아를 뼛속까지 충격에 빠뜨린다. 그 남자와의 인터뷰 후 석과 성아는 마침내 그들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석은 자신과 성아가 들어가기 힘들었던 곳에서 어떻게 민간인이 쉽게 탈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성아는 석에게 이번 임무 자체가 함정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갑자기 석은 감히 악당들이 이런 더러운 속임수를 쓰다니 하고 차갑게 말한다. 성아는 석이 왜 화가 났는지 몰라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적이 그를 얕보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명을 이용했기 때문인지 알지 못한다. 두 사람은 생존자에게 더 알려줄 것이 있는지 묻고 그는 트럭에서 내린 사람의 허리에 고양이 마스코트가 있었다고 밝힌다. 나중에 성아는 이것을 알아내고 석이 어떻게 했는지 묻자 그녀는 그의 휴대폰이 장식용이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석은 변명하며 자신 같은 서민들은 인터넷 버튼을 한번 누르면 엄청난 인터넷 요금 폭탄을 맞는다고 성아에게 말한다. 성아는 그 남자가 아직도 2000년대 초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잠시 후 그들은 찾고 있던 남자와 마주칩니다. 남자는 얼굴에 피어싱을 잔뜩 하고 있었고 석은 그에게 재봉틀로 그 못생긴 얼굴을 꿰맸냐고 가볍게 조롱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석은 그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남자는 석과 성아를 큰 무대로 환영한다며 강한 척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김지연이라고 소개하며 그들을 산채로 잡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석은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고 남자는 대신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는 반쯤 맞은 남자를 붙잡아 뒤에 있는 균열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성아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균열에 던져진 사람들은 균열이 파괴될 때까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균열에 던져진 남자가 밖으로 기어나왔고 그는 이미 변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남자의 변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가 정말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발차기 한 번으로 남자를 멀리 날려보냅니다. 성아는 이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렸고 악당들이 자신들도 균열 생명체로 만들 계획인지 궁금해합니다. 지연은 일반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주지는 못했다고 말하며 이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두 사람은 악당들이 인질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에게 자신은 그들에게 정말 관심이 없지만 이대한 대의와 자신의 대장 때문에 딱 한 번만 설명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이 단군의 후예라고 밝힙니다. 분명히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현재 대한민국이 가진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여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명을 마친 그는 바닥을 짓밟아 차들을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지연은 그 차를 두 사람 쪽으로 걷어차지만 성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차를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석은 남자에게 우리나라는 이미 초강대국이라고 상기시키며 교전할 준비를 하지만 남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연은 그들에게 돌진하며 아무도 감히 얕보지 못할 경지로 나라를 이끌어 절대적인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석에게 드롭킥을 날리려 합니다. 그는 석에게 과거의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 수치심에 고개를 숙여야 했던 모든 힘든 시절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석과 싸우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굴욕을 되갚아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연과 주먹을 주고받는 동안 석은 그가 태권도 유단자이며 무장하지 않았음에도 꽤 빠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석은 곧 가슴을 걷어차여 멀리 날아갑니다. 지연의 마지막 공격으로 그는 빠르지만 그의 힘은 사실 감당할 만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석은 사실 그 남자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침식 균열이 사라지면 한국이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석은 결국 그 남자와 그의 부대가 세상을 구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는 이를 확인합니다. 석은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있으며 그것이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상기시키지만 지연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는 자신들이 이미 균열을 제어할 방법을 찾았다고 언급합니다. 석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균열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상황의 역학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고통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석은 타임아웃을 요청하며 이미 그와 협력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남자에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균열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는지 묻고 그의 대답이 충분히 좋다면 성아를 그에게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성아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지연은 그들이 균열을 충분히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석은 즉시 그를 제지하며 충분이라는 말은 아직 완전한 제어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석은 그를 꾸짖으며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결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석은 지연과 그의 패거리를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깡패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지연을 화나게 했고 그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들에게 돌진합니다. 석은 겨우 공격을 피했고 그 공격은 남자가 착지한 곳의 땅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석은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남자를 자극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단지 만화를 보충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했을 뿐인데 장갑의 막대가 이미 하나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석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지연과 소모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연이 석에게 돌진하지만 성아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지연은 그녀가 무서워서 뒤에 서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녀를 놀립니다. 그녀의 몸에서 번개오라가 나오자 지연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용기는 있다며 그녀를 놀립니다. 그러자 석은 성아에게 물러서라고 그 남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성아는 석의 장갑에 남은 배터리가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석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석은 5분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성아는 비약 한 병을 꺼내며 석에게 싸움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성아는 비약의 효과로 빛나기 시작하고 석은 그녀가 과부하될까 봐 걱정하지만 성아는 비약은 비상용이며 지금이 비상사태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석은 그녀에게 5분만 버텨달라고 말하며 그 후에는 싸움을 끝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성아는 목숨을 걸 준비를 하며 때가 되면 제대로 해달라고 석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성아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움에 임합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그녀는 지연의 잔상에 수직배기를 성공시키고 그를 쓰러뜨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녀 뒤에 나타나 그녀를 너무 세게 걷어차서 그녀는 입에서 피를 쏟으며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녀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 석은 충전을 마치고 그녀를 붙잡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석은 지연에게 드디어 죽을 준비가 되었냐고 묻습니다. 지연은 남자에게서 만화가 증가하는 것을 감지하고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만화를 모을 방법이 없었기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지연은 혼란스러워하며 석이 그동안 진짜 힘을 숨기고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석은 지연에게 왜 그렇게 놀라냐고 묻습니다. 자신은 단지 그의 피어싱과 같은 원리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석이 자신을 파악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고 석은 바보가 아니고서야 모를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석은 지연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에 만화를 흘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주의 덕분에 그는 자신의 역설의 불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낭비된 만화를 흡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석이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석은 그의 뒤에 나타나 그가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석은 남자에게 16연타 콤보를 날리며 그에게 역설의 불꽃을 발산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그를 베어버립니다. 지연은 숨을 쉴 수도 없고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석은 그의 모든 근력을 태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남자를 칭찬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대장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갑자기 이에서 석을 향해 발사체가 날아오고 석은 너무 늦기 전에 이를 감지합니다. 그는 창을 꺼내 공격을 막습니다. 그 공격은 옥상에 서 있는 지연의 대장에게서 온 것 같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머리에는 후드를 덮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석의 손목을 부수려고 했기 때문에 공격을 막아낸 것을 칭찬합니다. 석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는 이미 그 남자가 지연의 대장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석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는 그 남자가 적어도 자신보다 2배는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후 그는 남자가 자신보다 4배는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빠르게 정정합니다. 그러자 대장은 석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물으며 그를 도발합니다. 석은 침착하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원했다면 자신을 죽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장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힘을 아끼고 있으므로 그는 그가 관심 있는 것이 자신이 사용하는 검은 불꽃인지 묻습니다. 검은 불꽃을 보이자 지연을 태우던 불꽃이 더욱 강해져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대장은 석에게 불꽃을 끄라고 명령하며 2번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석은 지연의 만화가 이미 고갈되었지만 대장이 자신의 만화로 그를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그는 대장이 쏜 화살이 손목이 아닌 머리를 겨냥했다면 자신이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대장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석은 지연을 그의 불꽃의 족쇄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이 쓰러지기도 전에 대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가 그를 붙잡습니다. 이것은 석을 더욱 두렵게 했는데 그가 그 남자가 얼마나 빠른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장은 석에게 그가 지연의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하며 그는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장은 활을 당기며 석에게 그를 산채로 잡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한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석은 대장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의 꼭두각시가 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석이 얼마나 완고한지 보고 대장은 석이 사용하는 검은 불꽃에 대해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물러서기로 결정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대장은 석에게 언젠가 그도 자신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라진 후 석은 자신이 정말 성질 더러운 사람과 얽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성아가 석에게 다가와 악당들이 그의 고유 스킬을 노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석은 이를 확인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스킬을 노리는지 모른다고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성아는 석에게 왜 악당이 자신을 인질로 잡지 않았는지 묻고 석은 그들이 그녀의 배경에 대해 알 수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성아는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석은 그녀에게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석은 성아에게 그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아는 자신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석은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눈앞의 균열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석은 상아에게 혼자 들어갈 테니 뒤에 남아있으라고 말한다. 그는 돌아올 때까지 쉬면서 회복하라고 재촉하고는 균열 속으로 뛰어든다. 석은 2등급 균열에 착지하고 그 중심에 있는 언데드 성을 발견한다. 그는 성을 향해 걸어가며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위험한 기운을 느낀다. 듣지 않아도 석은 침식의 핵이문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석은 조심하지 않으면 경계를 늦추는 순간 죽을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 그가 문을 밀어 열자 멀리 커다란 항아리가 서 있고 석은 그 항아리가 핵인지 궁금해한다. 석은 예상했던 것과 달라서 놀란다. 그러나 갑자기 뒤에서 손 하나가 그의 다리를 붙잡는다. 그 남자는 끔찍한 몰골로 고통스러워하며 석에게 다리가 사라졌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갑자기 항아리에서 촉수가 튀어나와 무력한 남자를 항아리 속으로 던져 넣는다. 잠시 후 남자는 항아리에서 나오는데 그는 이미 언데드로 변해 있었다.
석은 즉시 그 항아리가 언데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음을 알아챈다. 이것은 석을 너무나 화나게 해서 거에 토할 뻔했다. 갑자기 방 안에 오싹한 목소리가 나타나 석을 또 다른 제물로 여기지만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르다고 인정한다. 곧 목소리 뒤에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검사인 핵이었다. 그 남자는 검을 빼들고 석에게도 자신의 피로 칼날을 단련할 것이니 똑같이 하라고 재촉한다. 석은 그 남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압박감에 당황한다. 이것은 대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그가 두려움에 떨며 쳐다보는 강력한 검사를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석은 대장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며 공황에 빠진다. 석이 생각에 잠겨있을 때 검사가 그를 향해 돌진해 거의 목을 배려하지만 간신히 피한다. 이것은 석에게 그가 상대하고 있는 자가 꽤 강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석은 적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기 전에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석은 싸움을 끝내려는 강력한 일격으로 핵에게 돌진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적은 그의 최대 출력을 단지 칼날만으로 막아낸다. 그것만으로도 무섭지 않다는 듯 석은 그가 공격을 막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걱정한다. 석이 주변 상황에 반응하기도 전에 적은 그를 공격해 검으로 그의 몸을 베었다. 석은 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러나 검사는 석이 자신의 급소를 피하게 만든 것을 칭찬한다. 석이 강한 척하니 검사는 그를 더 위험한 것으로 시험해보기로 한다. 그는 석의 몸에 강력하고 빠른 참격을 가해 무릎을 꿇게 만든다.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고 석은 역설의 불꽃을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역설이 공격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석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지만 역설의 불꽃으로 다시 일어선다. 검사는 석이 여전히 일어설 힘이 있다는 것에 놀라며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한다. 석이 알아채기도 전에 그는 다시 여러 번 베인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나빠져 그의 몸 모든 근육이 찢어지고 석은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다. 다행히도 어깨 위 근육은 아직 움직일 수 있었고 그는 역설의 불꽃을 사용해 회복력을 높이고 찢어진 근육을 빠르게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낸다.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 석은 적의 뒤를 잡을 수 있었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고 믿는다. 석은 움직이지만 극도의 충격 속에서 적은 그의 바로 앞에서 사라져든 뒤에 나타난다. 적은 석을 너무 느리다고 놀리며 그를 쓰러뜨린다. 하지만 그는 석을 죽이기를 거부하고 석은 그 기회를 이용해 뒤로 물러선다. 적은 빗나갔다며 석을 놀리지만 석은 마음만 먹었다면 분명히 죽일 수 있었을 거라며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친다. 석은 적에게 동정심으로 자신을 가지고 노는 것이냐고 묻는다. 적은 석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변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그는 현재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으며 삶의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다고 말한다. 그는 기억 상실로 인한 기술의 공백이 정말 치명적이었다고 밝힌다. 그는 패배한 후 족쇄가 채워졌다고 밝힌다. 석은 그 남자가 자신의 상황과 정반대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다. 몸은 남아있지만 경험과 기억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석은 그 남자의 목에 있는 족쇄가 대장과 지연이 말하던 것임을 알아챈다. 적은 자신의 이름부터 시작해 애 검사가 되었는지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는 남은 것은 슬픔에 잠긴 원한뿐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검사는 갑작스러운 변신을 하고 석은 그 남자의 원한이 더욱 짙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상당한 양의 기술과 경험을 잃었다. 석은 그 남자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이길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석은 검사를 이기려면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한다. 검사는 석의 몸을 덮은 검은 불꽃으로 그의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을 깨닫고 놀란다. 석이 땅에 손을 대자 검사는 석이 고유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한다. 하지만 그는 불꽃이 다른 무언가를 태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석은 그의 날카로운 직감에 감탄한다. 석은 검은 불꽃이 개념을 태운다고 설명한다. 비록 검은 불꽃이 무한한 파괴력을 지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순간에는 그렇지 않다. 개념의 양과 범위가 클수록 더 많은 만화를 요구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대규모 적용은 제어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석은 반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석은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제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최소한의 위험으로 불꽃을 사용해왔지만 이번에는 까다롭게 굴 수 없을 것 같다. 석은 검사에게 이 지역의 모든 내구도를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검사는 이에 혼란스러워하고 석은 그에게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알린다. 망설임 없이 석은 창을 들고 그 남자에게 돌진한다. 그는 적을 뒤로 밀쳐내고 검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이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보고 검사는 밖에서 싸우자고 제안한다.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그들은 미친 듯이 서로에게 달려든다. 그들은 건물을 파괴하고 기둥을 부수며 서로를 잡으려 한다. 석은 곧 압도당하고 그의 창마저 반으로 잘린다. 그 후 적은 석을 끝장낼 수 있었던 강력한 참격을 날리지만 맞지 않는다. 석은 눈부신 속도로 적에게 돌진하며 바위를 뚫고 나간다. 그는 광인처럼 소리치며 무기로 검사를 가격한다. 이것은 검사를 뒤로 날려버리는 연속적인 공격을 촉발한다. 석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고 검사는 그에게 누구인지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 남자가 석의 마지막 공격에서 재생하려 할 때 석이 위에서 나타나 그의 몸에 완벽한 레이저 참격을 가해 몸을 산산조각낸다. 검사는 생명력의 대부분을 잃으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지만 석은 끝나지 않고 다시 그 남자에게 달려든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베지만 석의 베기가 더 깊이 들어가 그 남자를 대각선으로 벤다.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이는 석을 다른 세계에 있었을 때로 되돌려 놓는다. 누군가 그에게 자신과 동등한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었다. 석은 둘 중 하나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제 균열 속에서 석의 강력한 공격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은 자신이 최강이기 때문에 결국 미소 지을 수 있다. 검사가 사라지자 균열은 그가 2등급 핵을 물리쳤을 때처럼 석에게 보상을 준다. 석은 다른 세계에서처럼 보상이 항상 나타나는 것에 기뻐한다. 그는 상자를 확인하고 창끝을 발견하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멀리 던졌다가 다시 불러들이며 사용법을 알아낸다. 그는 만화를 사용해 길이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보상이 균열에 들어온 사람 수에 따라 주어진다고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상아에게 안전한 곳에 서서 따라오라고 말했더라면 그녀도 보상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그러다 그는 적의 검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가기로 결심한다. 잠시 후 석은 지상으로 돌아와 잠들어 있는 상아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를 깨우기 위해 검을 던지고 그녀는 전에 본 적 없는 물건이라 놀란다. 석은 오는 길에 주었다고 말하며 그것을 휘두르던 사람이 장난이 아니었으니 좋은 칼날이라고 장담한다. 상아는 그것을 확인하고 정말 좋은 검이라고 동의한다. 그녀는 그에게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만 지친 석은 상아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자신이 없는 동안 그녀가 충분히 쉬었는지 뿐이다. 석이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또한 정신을 잃는다. 성아는 놀랐지만 이것은 석 또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줄 뿐이었다. 2등급 균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에 그가 혼자서 공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열광했다. 유능한 헌터들조차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이기에 대중들은 이에 열광하기 시작한다. 그의 얼굴은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어디에나 도배되었고 그는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이후 석은 병실에서 깨어나 밖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인파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잠시 후 안경을 쓴 한 여성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을 지하수정이라고 소개했다. 보아하니 그녀는 엠바고 타워 비서실 소속인 듯했다. 석은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에 감사하며 여성에게 들어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엠바고 타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놀랐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수정은 자신들의 주 분야가 ICT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대답한다. 수정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지만 석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궁금한 것이 있다고 그녀에게 알린다. 그는 수정에게 병원비가 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그 조직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석은 그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성에게 묻는다. 말을 꺼내기 전에 수정은 석에게 먹으라며 케이크를 건넨다. 둘 다 편안해지자 그녀는 그에게 실드 생성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것이 침식 생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장벽을 만드는 장치라고 언급한다. 기본적으로 그 조직은 석이 이 중요한 장치를 운송하는 것을 돕기를 원한다. 수정은 석에게 그것이 아직 미국에서 만든 시제품이지만 성공적으로 판명되어 대량 생산되면 헌터들이 닿을 수 없는 지역에 안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다.
수정은 이것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임무라고 그에게 알린다. 석은 그것이 대규모 의뢰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수정은 현재 협력할 의사가 있는 다른 헌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를 확인해준다. 석은 그녀에게 다른 헌터들에 대해 묻고 그녀는 자나비가 이미 돕기로 동의했다고 언급한다. 이 말을 듣자 석은 이 모든 일이 예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정은 실드 생성기를 기차로 운송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네덜란드에 도착하면 헬리콥터를 이용해 시험 운행을 위해 영국으로 운송할 것이다. 석은 왜 굳이 영국까지 가는지 묻고 그녀는 거대 균열 중 하나인 리스토란테가 이탈리아 나폴리에 위치해 있다고 밝힌다. 보아하니 이 균열의 영향력은 유럽에서 북아프리카까지 모든 곳에 미친다고 한다. 그녀는 유일하게 남은 안전한 곳은 바다로 약간 보호받는 영국뿐이라고 언급한다. 그녀는 유럽이 현재 무정부 상태이며 정부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다. 알고 보니 헌터 기업들이 군벌처럼 여러 지역의 통제권을 장악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구호 물품도 운송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즉시 석에게 기차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걸 알려준다. 그러자 수정은 석에게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지만 그는 없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번 임무가 자신의 첫 해외 경험이 될 것이라고 알리고 수정은 그곳에서 위험한 상황에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석은 그녀가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그녀는 자신도 임무에 동행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자 석은 수정에게 성아가 그들과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는 수정에게 성아는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확신시키고 수정은 주저없이 석의 요청을 수락한다. 석은 이 거래가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줄 것이기 때문에 만족한다. 이후 석은 헬리콥터가 기다리는 옥상으로 향하고 협회장이 그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 남자는 2등급 균열을 단독으로 공략한 것이 자신의 관점을 바꾸었다고 알리며 협회는 그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내심 석은 자신의 실력으로 힘을 증명하여 일이 더 쉬워진 것을 기뻐한다. 동시에 그는 회장이 지연과 그의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회장이 지구에 닥친 현실이 계속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끝나기를 원하는지 알고 싶다. 석이 헬리콥터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는 시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시운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져서 그를 아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울 것이라며 그를 칭찬한다. 그러자 석은 그녀에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군부대로 가고 있다고 밝힌다. 석은 왜 그곳으로 가는지 묻고 그녀는 한국군도 이번 의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석은 만약 성공적으로 판명되면 국방에 대한 헌터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기꺼이 참여하려 할 것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석은 한국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자 석은 시운에게 단군의 후예라는 조직을 아는지 묻고 시운은 그들이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말하며 이를 확인해준다. 석은 스시마 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과 마주쳤다고 언급한다. 시운은 그에게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단군의 후예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헌터들이 균열을 공략하는 도중에 그 단체가 갑자기 나타나 방해한다. 석이 이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더하자 언제나처럼 시운은 그에게 사탕을 주었고 그는 시운이 왜 이러는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시운이 석에게 한국을 떠나본 적이 있는지 묻고 석은 그녀가 수정이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에 놀란다. 석은 처음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 시운은 이번 임무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